그러자 괜히 화가 나기 시작하였다. 어디까지 봤을까?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따지거나 대들 수가 없었다. 그저 나 혼자 분을 삭히고 있었을 뿐이다. 다 내 잘못인데 누구를 원망한단 말인가. 식당을 하는 다른 피해자 아주머니는 2021년 4월 19일 10시 핸드폰에 1577 번호가 뜨길래 받았더니 우리 캐피탈 출신 팀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다른 금융사에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한 대출이 확인된다며 이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대출 금액에 대하여 추심이 바로 들어가니 오늘 16시까지 기존 대출 금액을 모두 완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주위 사람에게 돈을 빌려 2,800만 원을 준비하고 아까 왔던 번호로 전화를 거니 어디 사냐고 묻길래 건대 쪽에 산다고 하였더니 그날 16시까지 건대역 앞으로 채권 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주라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놈들은 5번이나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어휴, 죽일 놈들. 나에게 피해를 본 주현미라는 아주머니는 나 포함하여 총 5번이나 당했다고 하였다. 2014년 19일 5, 60대 여자에게 2,900만 원, 4월 20일 20대 후반 여성에게 현금 1,200만 원, 4월 22일 50대 중반 남성에게 1,200만 원, 4월 23일 20대 중반 여성에게 600만 원. 그보다 보이스피싱이란 놈들의 시스템과 말재주가 얼마나 교모하기에 세상 물정을 겪을 만큼 겪은 그 아주머니가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5번이나 당했을까. 식당을 하면서 힘들게 번 돈을 보이스피싱 놈들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만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안타깝고 어이가 없었다. 사위한테 내 소식을 전달받은 수영이와 호영이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저녁 6시경 한 걸음에 달려왔다. 조사 중이었던 김영사는 자제분이 오셨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겠죠. 내 손에 수갑을 풀어주었다. 나는 김영사의 배려에 눈과 고개를 약간 숙이며 고맙다는 표현을 하였다. 경찰서 조사실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본 수영이는 나를 보자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나를 껴안고 통곡을 한다. 가만히 지켜보던 후영이는 아빠는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해할 수 있어. 아빠 곧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며 나를 진정시킨다. 아빠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하면서 슬프게 울부짖는 수영이. 아빠가 돈이 필요하다고 너 시집갈 때 한 푼 보태준 게 없는데 어떻게 손을 벌릴 수 있겠니? 하려던 말을 참았다. 오늘 나는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위신이 다시 한번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내가 아버지한테 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아들은 나의 문제가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자책하는 말을 하였다. 조사 끝나면 집에 갈 수 있다는 말에 수영이와 호영이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의 조사는 계속되었다. 생각해보세요. 김민우 씨가 모르고 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피해 입은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하시고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비세요. 정말 모르고 했습니다. 처음엔 모르고 했다가 나중엔 아셨잖아요. 김영사는 초지일관 모르고 했다고 주장하는 나에게 알고 했다는 생각을 관철시키려 애를 쓰고 있었다. 나는 내가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에 대한 추궁보다도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에게 내가 조사를 받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다. 그럼 피해자분에게 합의는 하실 거예요? 김영사는 지나가는 말투로 질문을 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내가 무일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김영사는 합의금은 억남생시 갚을 능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지만 조금 전 딸과 아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혹 가족이 합의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가족은 나 때문에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하면서 말꼬리를 흐렸다. 그리고는 합의는 능력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잠시 김영서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단벽이 올라가고 있었다. 침묵이 흐르고 나에게서 더 이상 진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이쯤에서 마치죠. 나는 그 조사서를 읽을 때 눈이 침침하여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구속이 된 후 불안정한 마음과 지친 환경은 나의 마음과 눈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권력자들처럼 자세히 읽을 시간을 달라고 할 용기가 없었다. 대충 조서 내용이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아 엄지손가락으로 간인을 찍었다. 여기는 유치장이 없어 옆 동네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인천 중부서는 유치장이 없다며 김영사는 나를 태우고 왔던 SUV 자동차로 그리 멀지 않은 미추홀 경찰서 유치장으로 나를 송치하였다. 이날은 한국 배우 역사상 윤여정이 미나리로 첫 오스카상을 받는 날이었다. 그날 나는 난생 처음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고 말았다. 4월 28일 오후 2시경 나를 취조하였던 중부서의 김영사와 장영사가 유치장으로 왔다. 포승줄과 수갑을 다시 채우면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김영사는 어제 조사를 하면서 나의 안타까운 사연을 이해하고 있었던 터라 따뜻한 말로 묻는 것 같았다. 어젯밤 긴장하여 한숨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법원 판사님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말씀 잘 드리세요. 나를 실은 SUV 차는 신호까지 잘 받아 쏜살같이 달리더니 잠시 후 인천지방법원에 도착하였다. 과거 대전 사는 놈과 민사건으로 다투었던 이 인천지방법원은 이제는 형사재판을 받으러 다시 오게 되다니 참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거였다. 그 당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겨우 승소한 법원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였던 곳이었는데 영장실질검사 대기실은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로 무척 붐비고 있었다. 그들은 인천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되어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여기 모인 것이다. 그들 틈에서 나 역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코끝을 쿡 찌르는 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영장실질심사 대기석으로 들어가 앉았다. 그곳에는 먼저 와 있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하나같이 저마다 문신을 자랑하듯 드러내고 있었다. 그중 온몸을 용으로 휘감은 덩치 좋은 한 젊은이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를 보면서 그럼 참 떡대 좋은데 하면서 쳐다보았더니 그 젊은이도 나를 어디선가 본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웃거린다. 나는 젊은이의 눈길이 어색하여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잠시 후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라고 하며 자기소개를 하였다. 40대 중반, 후반 정도 보이는데 유독 검은 안경테가 잘 어울려 보였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 실질 신문 절차에 회부된 피의자들에게 선임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는 것이었다. 보이스피싱은 보통 1년 6개월 사는데 합의보면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어요. 변호사는 아주 일상적인 말투로 빠르게 말하면서 내 이름, 나이 등 기초정보만 확인한 후 바로 열린 재판정에서 내 옆에 앉아 판사의 말에 주목하였다. 막내 동생 뻘 정도 되는 판사는 너그러운 표정으로 일어나십시오. 직업은요? 경찰 수사에서는 사실 자식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갈까봐 돈도 없고 가난하고 무직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신원이 확실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주소는요. 서울 마포구 염리동입니다. 번지수는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하십시오. 조금 전 형사와 같이 오는 도중에 차 안에서 판사에게 할 말을 대충 생각은 하였지만 막상 판사 앞에 서 있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